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5월 2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오늘은 좀 가까이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입니다. 참 태양광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태양광 산업이 각광을 받았던 게 2007년. 네, 그때 미래세 자산에서 그때 지금 이제 서재영 대표님 어디 채널에 나오시잖아요. 그때 미래세 자산 본부장 하셨었는데 그때 미래셋에서 이 태양광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포착을 해서 OCI 그때 이름은 동양제철화 미래셋이 주도를 해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전해 듣는 얘기는 당시에 미래에셋 자산의 구재상 대표님인가 박현주 회장님인가 일본을 갔다가 일본 카시오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얻으셔가지고 한국 와서 태양광 관련된 주식을 사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는 제가 전해 들은 거라 가지고요. 확실한 건 아닌데 태양광이 그때 당시에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네. 그래서 태웅 같은 회사가 130배의 수익이 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광하고 풍력이 왜 그때 그렇게 주가가 주도주 역할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2004년, 5년, 6년 지나가면서 골디락스라고는 했지만 2008년 8월 달에 있었던 중국의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마지막 인프라 투자를 뭐 가열차게 막 했던 때가 2006년, 7년, 8년이다 보니까 2008년 초까지 전 세계의 원자재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그런 와중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오르는 와중에 2004년 6월 달부터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50bp, 75bp 막 이렇게 올려버린 게 아니라 0.25, 25bp씩 17번인가를 올렸었는데요. 2004년 6월 달부터 2006년 8월까지인가 17번을 올리는데 그렇게 올렸던 이유가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에서 페드에서 금리를 올려봐야 중국에서는 뭐 계속 올림픽을 앞두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계속 원자재를 수입을 했고 그때 뭐 우리나라 포스코부터 해서 석유화학 기업들, 정유 기업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투선중공업 등등 다 뭐 한창조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가가 2008년 리만 사태 있기 전에 베어스턴스가 망가지고 뭐 그런 모습 속에서도 2008년 4월인가에 유가가 147불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잖아요. 대체 에너지. 네. 그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대체 에너지가 유가가 박살나고 그때 풍력 뭐 OCI 동양제철 다 뭐 50% 이상씩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2009년, 10년, 11년 QE1, QE2 양적 완화 조치가 있으면서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금리도 다시 낮춰주니까 그러면서 또 유가가 110불 가니까 2011년도에 보면 그 OCI가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때 태웅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쌍봉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됐다가 2012, 13, 14로 가면서 유가는 본격적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빠졌는데 대체 에너지 관련 주식은 2012년부터 빠집니다. 2012년부터 왜 저렇게 빠졌을까라고 보면 2011년에서 12년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럽 위기가
네, 본격화되면서 그리스의 국채 관련된 그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고 그리스 10년 국채가 뭐 24% 이런 식으로 이제 똥값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뭐 독일 국채뿐만 아니라 그 피그스 국가가 이제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을 흔들게 됩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설치를 하고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세계 1등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유럽이 제일 앞서고 있었죠.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90년도 유럽 배낭여행을 갈 때 제가 독일 뭐 프랑크푸르트, 민헨 그리고 하노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때도 벌써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미국은 그냥 버리잖아요. 분리수거 잘 안 하고 물론 분리수거 리사이클링 따로 모은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유럽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가 남유럽 위기 사태가 터지니까 무슨 대체 에너지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장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조금을 주는 태양광, 풍력 산업이 박살이 납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OCI의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 되게 높았습니다. 그때 총 매출이 한 5, 6조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었으니까 그죠? 영업이익률도 되게 높아졌는데 그 1조 1천억의 영업이익률이 2012년 되면 1,500억으로 줄어들고요. 2012년 되니까 완전히 12년에 1,500억, 13년에 적자가 납니다. 13년, 14년 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버리는데 그게 이제 보조금 산업의 한계라는 거죠. 보조금 산업의 한계. 그래서 뭐 워런 버핏처럼 우리가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라는 측면에서 워런 버핏이 보조금을 주는 어떤 산업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반면에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고 해서 유명한 그 코카콜라나 최근에 애플 같은 거 보면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아주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강력한 고객 충성도, 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 고객의 충성도가 뭐 다른 데로 옮겨가는지, 예전에 라면의 우주파동 사태가 일어나면서 삼양라면에서 농심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100m, 200m 안반수 하면서 하이트 맥주 이러면서 이제 소비자층이 옮겨가는지,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서 예측이라기보다는 확인. 그런 조짐이 없을 때 강력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 경제 위기가 안 오든 예측이 가능하다고 워런 버핏이 자주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두 가지 대체 에너지라는 거죠. 예,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는 대체 에너지로서 부각이 되는데, 유가가 최근처럼 이제 떨어질 때는, 이럴 때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산업은 항상 어떤 일이 보조금에 대한 그런 예측 가능성이 내년, 내후년,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보조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줄 거야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예측 가능성 이 부분에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런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확신이 없다. 뭐 이런 차원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자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자동차 수출액 사상 최대 800억 달러 목표, 정부 미래차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사상 최대 수출액 800억 달러 달성에 도전한다. 800억 달러면 얼마죠? 3824 하면 거의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0조가 좀 넘는다 그죠? 차세대 모빌리티 시대 개화에 대비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 전장 등 자동차 부품 산업 적극 육성하는 한편 핵심 부품 국산화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자동차 부품 산업 전략 원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네요. 3대 핵심 과제로 자금 지원 및 일감을 확보하고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 미국, 유럽연합 등 주력 시장과 중동, 중국, 일본, 아세안 등 3대 유망 시장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를 각각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민관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4조 3천억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 가운데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8조 9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분야 일감을 공급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라고 했고요. 전기차 개별 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네요.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서 수소 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데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 대를 국내 시장에 보급하는 게 목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지금 경유를 쓰고 있고 한 7만을 탔는데 제가 이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엔진도 또 중고로 바꾸긴 했었는데요. 만약에 바꾸면 이 하이브리드 차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입니다. 네, 다행히 2년 동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로 연장을 해줬네요.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는 한편 업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센서, 그리고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2027년까지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조 원 규모 연구개발 R&D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께서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 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이 합심해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네요. 그 다음 기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카카오 이미지 생성 AI 칼로 2.0 6월로 출시를 연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그 GPT 쓰시는 분이 그림을 AI한테 맡겨가지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지? 뭐 정말 그 신기한데
카카오에서 이 칼로 2.0으로 해서 이미지 생성 AI인데, 요 부분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왔었는데 연기가 됐다고 돼 있네요. 근데 6월로 연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이 개발 중인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AI 칼로 2.0 출시가 6월 초로 연기됐다. 카카오 브레인은 칼로 2.0 이달 출시 목표를 맞추기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작업 능력을 갖춘 완벽한 AI를 대중에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칼로 2.0 개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카카오 브레인은 당초 예정했던 5월 중 출시 일정을 약 1, 2주 정도 미룬 6월 초순으로 조정을 했네요. 콩은택 카카오 대표가 지난 4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칼로 2.0을 이달 내 선보여 이미지와 언어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던 것보다는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늦어지는 이유로 이달 내 출시 목표 자체가 도전적인 수준이었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픽셀 수와 화질, 이미지 생성 속도 등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계획보다 시일이 더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칼로는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해서 이해한 문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인데, 카카오 브레인은 칼로 2.0을 이미지와 언어를 아우르는 멀티모달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개발하고 있고요.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모달리티, 의사소통 채널이라고 하네요. 이를 동시에 인식하는 AI라고 합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제스처, 표정 등 여러 모달리티를 받아들이고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칼로 2.0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과 제휴 및 협력 등 카카오가 계획했던 비즈니스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일례로 카카오 브레인이 국내 생성형 AI 생태계 확장과 혁신적인 생성 AI 모델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칼로 100X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은 6월 이후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칼로 2.0을 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시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칼로 2.0 출시 관련 기술적인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생성형 AI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칼로 1.0으로 만든 이미지가 나오네요. 야, 칼로 1.0으로 만든 이미지가 요 정도인데 2.0이 나오면 훨씬 더 아마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건데,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기사는 삼성 헬스 6,400만 명 숙면을 돕는다. 유료 모델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수면 기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한다. 하반기 출시할 갤럭시 워치 6 시리즈에 향상된 맞춤형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센서 후면 불빛 자동 조절 기능을 추가하는데,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에 따라 유료 서비스 출시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홈팍 삼성전자 MX 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은 홈팍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가 보네요. 23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삼성 헬스 미래 전략 핵심은 수면이라면서 단순 수면 측정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코칭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사진은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중요한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삼성 헬스 미래 전략 핵심이 뭔지에 대한 단어가 나오네요.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면제를 먹고 잔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은근 그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청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면세점 갔을 때도 뭐 수면을 도와주는 무슨 그게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전 지난번에 저희 형님도 그걸 한번 사온 걸 제가 기억하는데 수면, 네. 사실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싶을 때 잠을 못 자는 것도 저도 요즘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정말 좀 푹 자야지 하고 자는데 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늦게 한 2시, 3시에 잤는데도 아침에 눈이 떠져 가지고 하루 종일 좀 피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수면이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삼성의 헬스 미래 전략 핵심이 수면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삼성 헬스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출시한 삼성 헬스는 매월 전 세계 6,400만 명이 사용하는 건강 솔루션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갤럭시 워치의 수면 기능 사용자는 갤럭시 워치에 이 수면 기능이 있나 봅니다.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했고요. 절반이 주 1회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40%는 주 3회 이상 꾸준히 수면 기능을 사용 중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떤 분들은 우리 웜의 신박에 자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이제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그 남편분이 아니 자는데도 침대에서 이 웜의 심박을 틀어놓고 아내분이 그렇게 주무셔서 그 남편분도 어쩔 수 없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다고 그러셨는데 이 웜의 심박을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오셔서 혹시 네, 웜의 심박을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죠? 이 웜의 심박 들으면서 경제상식도 얻다가 또 약간 지루하면 또 잠도 잘 오고 여러 가지로 수면 솔루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삼성전자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삼성전자 임원 교육하러 제가 가야 되는데 가서 이 웜의 심박을 이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가속도 센서로 수면 중 뒤척임 정도를 측정을 해서 수면 사이클을 파악하고 광학 심박 센서로 심박과 산소 포화도를 바탕으로 한 수면 깊이를 분석한다. 사용자는 갤럭시 워치에 탑재된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서 체성분과 심박, 혈압, 심전도 등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팍 상무는 숙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며 건강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수면 패턴 이해와 습관 개선, 숙면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관점에 집중해서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팍이면 그냥 박씨 아니신가요? 박상무님인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 샤오미의 뭐죠? 샤오미 밴드를 되게 오랫동안 착용을 했었는데 그 샤오미 밴드에서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깊은 수면을 했는지 7시간을 자도 뭐 1시간 10분 딥 수면을 했는지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갤럭시 워치에서는 체성분, 심박, 혈압, 심전도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나 봅니다. 예, 삼성이 올 하반기부터 삼성 헬스 사용자 경험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수면 지표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이 박상무님이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수면 압박, 각성, 생체 리듬을 바탕으로 사용자 유형을 분류한 뒤 약물 치료 없이 수면 개선을 돕는
인지행동치료법 기반 개인 맞춤형 수면 코칭 프로그램을 선보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나머지 밑에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김장현의 테크와 사랑, 버즈워드의 시대. 지난번에도 이 신문마다 보면 칼럼니스트 분들이나 기자분들 중에 보면 참 이 내공이 굉장히 깊은 그런 분들이 신문마다 예, 한두 분씩은 꼭 계시더라고요. 이 김장현 교수님이신가 이분 칼럼도 지난번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 교수님이시군요. 네. 우리나라는 버즈워드라고 불리는 일종의 유행어에 민감한 편이다. 5, 6년 전 우리 사회를 달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보자. 구글 트렌드 등 검색어 정보 서비스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훨씬 뜨거웠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생겼고 모든 정부기관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건수가 없느냐며 교수와 전문가를 채근하기도 했다. 관료의 승진도 결국 이런 버즈워드를 어떻게 타고 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니 다소 거품이 있음을 알면서도 열심히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제 그 단어들이 다소 지겨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와 ESG 같은 단어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메타버스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공을 들이는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국산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등도 한때는 많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제는 이용자 수가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에 이 제페토가 1억 명을 넘고 2억 명이 되고 뭐 이런 고성장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정체 상태인가 봅니다. 마인크래프트, 오큘러스 등의 이용자도 점점 줄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2018년경부터 대대적인 경쟁을 벌여왔던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는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곧 메타버스가 사라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기술은 의도치 않은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냉전 시기 소련의 핵 공격으로 미군의 G부가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었던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 알파넷은 지금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성장을 했다. 원격지로 그 인터넷이 뭐 미국의 펜타곤에서 시작을 됐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련이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군의 지부가 파괴가 되어도 그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G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게 그게 알파넷이었군요. 원격지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자 하와이에서 시작되었던 알로하넷은 무선 인터넷의 효시가 되어 지금도 많은 유무선 정보통신 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있었던 지난 수년간의 버블 기간 기술은 진보했지만 아직 이용자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인공지능도 하나의 버즈워드에 불과하다는 비판론도 있는데요. 그러나 AI는 이미 2번 이상의 겨울을 견뎌낸 내공 깊은 기술이기도 하다. 그렇게 피어난 꽃이 바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고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모사하기 위해
노력이 이제 꽤 괜찮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과 비전 분야 연구 성과가 결합하면서 이제는 글을 그림으로 바꿔주거나 그림을 말로 풀어주는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배경음악을 알아서 작곡을 해주고 텍스트만 입력하면 사파도 알아서 그려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기술 변화의 방향은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다. 기술과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ESG라는 버즈워드도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 단어도 결국 9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죠. 이 지속가능성의 연장선상에 불과한 것으로 조만간 사라질 버즈워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관론과 달리 주요 국가의 기업 회계 기준과 공시 기준 등의 ESG 항목들이 점점 더 제도화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고, 이제 ESG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버즈워드가 일시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도 진화하고 사회도 진화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뭐가 반드시 뜰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보다는 한 분야에서 차분히 내공을 쌓아가는 사람을 따르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 김장현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투자에 있어서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굉장한 고수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두 번의 겨울 얘기가 있잖아요. 신산업이 탄생을 했을 때 그 처음에 확 올라갈 때 안 쫓아 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겨울이 오면서 옥석 가리기가 되거든요. 닷컴 버블 때 내가 구글을 못 샀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97년 5월 달인가에 상장됐던 구글이 99년 2000년 초에 거의 뭐 한 100배 나죠. 100배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1.6불이 한 100불 넘었다가 다시 그게 1불 때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95% 마이너스 납니다. 아마존이 그랬네요. 아마존이 그렇게 했고, 결국은 2001년, 2년 그 혹독한 닷컴 버블이 꺼지는 그 겨울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 AI는 이미 두 번의 겨울을 지나면서 이미 내공을 갖춘 기업들과 기술들이 지금 이제 성장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제일 마지막 문장도 참 인상적이죠. 버즈워드가 일시적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기술도 진화하고 사회도 진화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뭐가 반드시 뜰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보다 한 분야에서 차분히 내공을 쌓아가는 사람을 따르는 게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박재민 교수의 편한 기술 경력. 이 박재민 교수님 글도 지난번에 읽으면서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님입니다. 플랫폼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프랑스어에 뿌리를 뒀다는 이것은 플라와 포럼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포럼은 뭔가 만든 폼인데, 그죠? 원래 구획한 뭔가를 의미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차 플랫폼 같은 구조물이나 단상이나 무대를 지칭하는 것이 됐고, 물론 얼마 전엔 다른 의미도 하나 챙긴 듯하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나 토대라는 의미고,
이런 면에서 클라우드나 스트림이란 것과도 유사해졌고, 원래 물리적 의미를 갖던 데서 어느덧 디지털 세계에서 새 의미를 옷 입게 된 셈이다. 그러네요. 혁신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여럿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반전과 모순이다. 그래요. 창조적 파괴란 묘사는 이것의 정체성을 극명히 드러낸다. 그러네요. 혁신의 속성에는 반전과 모순. 좋은 거 배웠네요. 실상 진부함은 혁신의 초석이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한동안 공존하지만 결국 서로의 모순은 반목하고 급기야 충돌을 한다. 그렇다고 종래의 원리가 사라지기만 하는 건 아닌데 종종 새 옷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는 초석이 되기도 하는데, 파이프라인이란 용어를 떠올려 보자. 조금 과장하자면 이건 비즈니스 상식 같은 것이었다. 어느 기업이나 원료나 재료를 공급해주는 기업에서 생산과 제조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이어진 긴 통로를 거쳐 가치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라 불렀고,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 이것의 변화가 없었는데, 하지만 구글, 애플, 우버, 에어비앤비가 실현해낸 비즈니스란 다르다고 말한다. 이런 파이프라인의 논리를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이 원리가 가치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다. 아니, 다른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조차 했다. 페이스북을 보자. 이들은 콘텐츠라고 불리는 것을 그리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그렇죠. 콘텐츠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만들어냈죠. 구글은 수없는 웹페이지를 만들어내지 않았고, 애플은 자기 제품이 가동시키는 앱의 대부분을, 그리고 알리바바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은 물론 그걸 소개한 온라인 매장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았다. 와, 그러네요. 대신 누군가를 끌어들일 인센티브와 규칙을 제공하고,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제안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것에는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뒤를 이어 우버, 에어비앤비, 플리카드, 카트, 슬랙, 스포티파이가 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달리 말하는데,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치 창출을 돕는다고 자신의 역할을 말한다. 예, 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기능이 가능한 거죠. 이들은 가치 생태계라 불리는 것을 매우 짧은 기간에 새롭게 통합해냈다. 아마존은 보드스 같은 오프라인 책방의 파이프라인을 전자상거래라 부르는 디지털 경상으로 바꾸었고, 넷플릭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블록버스터가 다른 비디오 대여점을 압도했던 매장의 규모 경제성은 넷플릭스의 디지털 규모의 경쟁성과 경쟁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를 했고, 애플이나 안드로이드가 노키아나 블랙베리를 압도한 이유에도 이것이 있었다. 아마존이 지금의 아마존이 된 데는 제3자 판매자에게 자신의 디지털 파이프라인을 개방해서 플랫폼으로 진화한 덕이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 방식이라는 걸 다루는데 꽤나 익숙한데, 그리고 어쩌면 비즈니스는 이것을 더 정연함으로써 번성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플랫폼이나 생태계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때다. 왜냐하면 참여의 혁신학은 이미 두 갈래로 진화를 시작한 탓이다. 더 나은 혁신의 탐색에 멈추지 말고 혁신을 올려둘 원천을 창출하는 것 말이다. 이야, 요 기사는 촬영 끝나고 한 번 더 하나하나 단어를 곱씹으면서 좀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기사는요, 재밌는 기사인데요. 에듀플러스 이공계 기획. 1985년도에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1위였다가 2023년에는 의대 치과 톱 22 싹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